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폴 튜더 존스의 최근 시장 전망 인터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분 인터뷰가 워낙 정보량도 많고 좀 다층적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딱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그 복잡한 내용들 속에서 핵심적인 통찰, 그러니까 그의 진짜 속내가 뭘까? 이걸 좀 명확하게 끄집어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거시경제부터 시장 심리, 또 잘 안 보이는 구조적 위험까지 여러 각도에서 한번 해보여 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폴 튜더 존스의 분석은 뭐랄까 단순히 시장 오른다, 내린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죠. 맞아요. 단계적인 시장 움직임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또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 이게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 연결고리를 찾는 거군요. 그렇죠. 그의 분석 틀을 따라가다 보면 현재 시장을 보는 좀 새롭고 좀 더 정교한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전망 너머의 본질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거대한 그림부터 시작해 볼까요? 거시경제적 관점인데요. 존스는 현재를 재정적으로 제약된 시대 이렇게 규정하면서 미국의 그 막대한 국가부채 문제를 모든 분석의 그냥 출발점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부채 얘기는 많이 하는데 존스는 왜 이걸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볼까요? 핵심은요, 이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있어요. 관리의 절박함이요. 네, 지금 미국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이미 상당히 높고 연간 재정 적자도 GDP의 한 6% 수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려면 방법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경제의 명목 성장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아야 해요. 아, 성장률, 이자율. 그렇죠. 근데 경제 성장을 인위적으로 계속 높게 유지하는 건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럼 남는 선택지가 뭐겠어요? 이자율을 낮추는 겁니다. 아, 결국 금리를 누를 수밖에 없다. 네, 존스가 연준이 결국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른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좋아서 내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가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이 금리를 한 2.25%에서 2.75% 수준까지 내릴 거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는 건 바로 이런 부채 관리의 필연성, 여기에 기반한 예측인 겁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해서 내린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부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춰야 한다면 그건 결국 시중에 돈이 더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잠잠해지나 싶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건 너무 뻔한 부작용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존스가 단기적인 지표 너머를 보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예요. 아, 1, 2년 뒤를 보라는 거군요. 네, 당장 주거비가 좀 안정되는 것 같다? 이런 모습에 안심할 게 아니라 한 12개월에서 18개월 후의 상황을 내다봐야 한다는 거죠. 전 세계 금융자산 규모가 대략 한 370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370조 달러. 와. 이 거대한 돈의 바다에서 아주 작은 물결만 쳐도, 즉 약간의 자금이 실물 자산이나 대체 자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도 금, 은, 구리,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 가격은 그냥 폭발적으로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움직여도요? 네, 여기서 존스의 핵심 통찰은 이거예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고 나빠서 생기는 그런 순환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 그럼 뭐죠? 이렇게 풀린 막대한 유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돈의 가치 자체가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유동성발 인플레이션.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죠. 근데요, 과거에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채권자경단이라고 해서 아, 네, Bond Vigilante. 근데 그 투자자들이 국채 막 팔아치우면서 금리 인상 압박하고 약간 시장 자정작용 같은 게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존스는 지금은 그 모습이 좀 달라졌다고 봤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 채권 투자자들이 정부의 좀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해서 금리 상승이라는 일종의 벌을 내렸죠. 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중앙은행의 힘이 너무 막강해졌어요. 양적 완화, QE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채권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채권 작용단의 역할이 상당히 약화된 거죠. 아, 중앙은행 때문에 채권 시장이 재기능을 못한다? 네. 대신에 존스는 그 역할을 누가 이어받았다고 보느냐? 바로 금, 골드와 암호화폐, 크립토라는 겁니다. 오, 금이랑 암호화폐요? 네. 이 자산들이 명목 화폐 가치의 하락, 즉 그가 말하는 fiat money debasement, 법정화폐 가치 절하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작용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통찰이에요. 와, 이건 진짜 새로운 시각인데요. 이건 단순히 금 유망하다, 비트코인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자산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중요한 지적이에요. 패러다임 변화요? 네, 화폐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스마트 머니가 이제 채권 시장이 아니라 금이나 암호화폐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부채는 저금리를 강제하고 저금리는 유동성을 풀고 이 유동성은 결국 실물이나 대체 자산으로 흘러가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연쇄 반응을 그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와, 거시적인 배경부터 자산 시장 변화 가능성까지 진짜 큰 그림이네요. 그럼 이제 좀 더 현재 시장 상황으로 와서요. 특히 요즘 모두의 관심사인 AI 랠리. 여기에 대한 그의 시각은 어떨까요? 무조건 버블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고요? 네, 그는 현재 상황을 표현할 때 버블이라면 아직 작은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버블? 근거는 과거 역사와의 비교인데요. 예를 들어 1989년 일본 니케이 버블이나 1999년 미국 나스닥 버블 때 그때는 관련 지수가 막 400%에서 600%까지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었거든요. 와, 600%요? 네, 그에 비하면 현재 나스닥 상승률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아, 상대적으로 보면 아직 괜찮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동시에 그는 뭘 또 얘기하냐면 1999년 말부터 2000년 초까지 시장이 마지막 불꽃을 막 화려하게 태우면서 단기간에 폭등했던 그 분출 국면, 블로우 탑 있잖아요. 네네. 마지막 폭등. 그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아 보이고 모두가 막 환호할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정점일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경고를 같이 던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언제든 과열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양면적인 시각이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지적이 나온 것 같아요. 바로 레버리지의 형태 변화에 대한 이야기. 아, 네, 그거 중요하죠. 과거처럼 단순히 기업 부채 비율만 봐서는 지금 시장의 위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겉으로 보이는 부채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이 이번 인터뷰의 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어가 딱 질문을 하죠. 아니, 기업들 재무 상태는 꽤 건전한데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보니까. 그러자 존스가 아주 날카롭게 반박을 합니다. 문제는 전통적인 기업 부채가 아닙니다.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주식 생태계 내부의 레버리지입니다. 주식 생태계 내부의 레버리지요? 그게 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주식 사는 그 소위 증거금 부채 있잖아요. 그게 레버리지의 주요 형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규모가 줄었다는 거예요. 아, 마진빚은 줄었다? 네. 대신에 레버리지 ETF나 개별 주식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이용한 레버리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아, 옵션, ETF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레버리지는 공식적인 부채 통계에는 잘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시장이 조금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손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는 거죠. 숨겨진 폭탄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고위험 파생 상품 거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트레이더 국가, 트레이더 네이션 현상하고 이게 맞물리면서 시장의 잠재적인 변동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부채 수치에 안심하지 말아라. 진짜 위험은 아주 복잡한 파생 상품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렇군요. 와, 레버리지의 성격 그리고 그 위험이 있는 곳 자체가 달라졌다는 통찰이네요. 정말 예리합니다. 이런 냉철한 분석을 하는 그인데 또 실제 투자 스타일은 좀 다르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스스로를 트렌드 트레이더이자
모멘텀 추종자라고 밝혔죠. 네, 거시경제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때는 시장의 가격 움직임, 즉 프라이스 액션을 최우선으로 따른다는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분석은 분석이고 투자는 투자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해요. 최근에 자기가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비트코인보다 금의 성과가 더 좋았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 예측이 틀렸더라도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겸허히 따르고 포지션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 유연하네요. 이 부분에서 그의 유연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겸손함 같은 걸 엿볼 수 있죠. 장기적인 뷰는 딱 가지고 있되 단기적인 자금 운용은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겠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실행하기는 참 어려운 원칙인데 그걸 고수하는 거죠. 네. 시장 내부의 역학이나 심리 분석도 날카로운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존슨은 구조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어요. 네, 집중화 문제죠. 이야기해 볼까요? 맞습니다. 그는 현재 S&P 500 지수에서 상위 7개 기술, 기업, 우리가 흔히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부르는 이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5%에 달한다. 이걸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로 간주합니다. 35%요? 와, 정말 높네요. 그렇죠.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분산, 다이버시피케이션인데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달걀을 너무 적은 바구니에 그것도 아주 큰 달걀들을 몰아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두 개 깨지면 그냥. 네. 만약 이 소수의 거대 기업 중에 하나라도 좀 흔들린다면 시장 전체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단순히 종목 집중뿐만 아니라 투자 주체의 집중 문제도 삼았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 말이에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역사상 거의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는 점도 그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어요. 개미들이 너무 많이 몰렸다? 네, 특정 투자자 집단, 특히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좀 민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산 배분이 과도하게 쏠려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시장 빠질 때 더 크게 빠지려나요? 그렇죠. 시장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패닉 셀링 같은 군중 심리가 발동하기 쉽고 이게 하락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자산 소유 구조의 집중화가 낳는 또 다른 위험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도 집중의 위험이군요. 네. 시장에서의 집중화도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 결정에서의 집중화, 그러니까 정부가 특정 기업을 딱 집어서 지원하는 방식 있잖아요. 네, 승자 고르게 picking winners. 네, 그거에 대한 그의 비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이건 좀 더 철학적인 문제 제기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존스의 어떤 신념 같은 게 강하게 드러나죠.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희토류 확보를 위해서 MP 머티리얼즈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특정 기업에 막 대규모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런 승자 고르기 정책을 그는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 비판하는 걸까요? 그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왜 왕 한 명의 모든 걸 결정하는 군주제가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와 세력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견제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즉 아이디어의 경쟁, 컨테스테이션 오브 아이디어즈를 택했는지 상기시키라고 해요. 경쟁의 중요성. 네, 정부가 나서서 특정 승자를 정해주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을 낳고 혁신을 저해하고 결국 더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자유시장의 경쟁 원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일리가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다양한 영역, 주식시장, 투자자 구성, 정부 정책 여기서 공통적으로 과도한 집중에 가져오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지정학 문제로 넘어가서요. 특히 희토류 문제에 대한 그의 언급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네, 희토류 문제 심각하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 문제가 미국의 지정학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였죠. 네, 존슨은 희토류 문제, 특히 국방이나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는 솔직히 좋은 답이 없다. I don't have a good answer.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답이 없다고요?
네, 이 문제가 그만큼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난제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의 전략적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걸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심각한 안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히토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특정 기업, 아까 말한 MP 머티리얼즈 같은 데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도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존스의 일관된 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장 히토류 공급망 확보하는 거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그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집중화 리스크나 승자 고르기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아, 원칙을 지키는 거군요. 그렇죠. 특정 기업의 정부 지원을 몰아주는 것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중앙집중적인 계획이고 이건 자유시장의 효율성이나 분산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죠. 당장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해결책이 장기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나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신념을 고수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론 자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거죠. 와, 정말 깊이가 있네요. 자, 이제 이 모든 복잡하고 때로는 좀 상충되어 보이는 분석들을 하나로 엮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가 필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잠재된 인플레이션 위험, 또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레버리지 폭증, 시장과 정책 결정에서의 위험한 집중화 현상,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와,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폴 튜더 존스를 단순히 강세론자다, 약세론자다 이렇게 딱 잘라 부르기는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은 아마도 조건부 강세론자, 컨디셔널 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조건부 강세론자요? 네. 그의 강세론에는 명확한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란 바로 미국의 그 막대한 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와 연준이 결국에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 즉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 현실입니다. 아, 부채 관리라는 조건. 네, 바로 이 조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 과정에서 파생 상품을 통한 숨겨진 레버리지가 막 쌓이고 시장이 소수 종목에 극도로 집중되는 등 시스템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언제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지정학적 돌발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도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리스크도 계속 보고 있다. 그렇죠. 따라서 그의 시각은 단기적인 기회와 장기적인 구조적 위험을 동시에 아우르는 아주 정교하고 다층적인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말미에 그 직접적인 질문 있잖아요. 하나의 티커를 고르라면 피커티거. 아, 네. 그 질문 나왔었죠. 네. 거기에 대한 그의 최종 답변이 나스닥 매수, 채권 매도였군요. 얼핏 들으면 그냥 단순한 추천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그 모든 복잡한 분석과 조건들이 여기에 다 응축된 결론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테니까 무조건 채권을 사야 한다. 이런 단순 논리보다는요. 그 저금리 환경 자체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위험 자산에 훨씬 더 강력한 순풍, 테일윈드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최종적인 전략적 판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금리 하락 효과보다 유동성 효과가 더 클 거다. 그렇죠. 즉, 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 가격 상승의 잠재력보다 풍부한 유동성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기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가능성, 여기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물론 그가 이 추천을 하면서도 인터뷰 시점 기준, 그러니까 10월 중순이었는데 10월 말에 있을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나 미중 갈등 완화 여부 같은 단기적인 변수들을 좀 확인한 후에 연말까지 시장이 상당히 높은 substantially higher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점도 덧붙였습니다. 아, 단기 확인은 필요하다. 네, 그의 낙관론 역시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단기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죠. 네, 오늘 폴 튜더 존스의 정말 깊이 있는 시장 분석을 함께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의 힘에 기반한 상승 가능성을 보면서도 또 장기적으로는 부채, 레버리지, 집중화, 지정학 같은 여러 구조적 위험 요인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의 다차원적인 분석들. 네. 이것이 현재의 복잡한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을 기를 바랍니다.
정말 단순히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맞추는 게임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작동하는 거대한 힘들의 관계,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폴 튜더 존스의 분석이 딱 보여주듯이 현재 시장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기는 여러 힘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특히 미국의 부채 문제가 통화 정책에 미치는 그 불가피한 영향, 네, 또 전통적인 부채 통계 너머에 숨어있는 레버리지의 변화와 그 위험성, 그리고 시장과 정책 양면에서 나타나는 그 집중화 현상이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결과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핵심적인 주제들입니다. 그렇죠.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계신가요? 또 어떤 위험을 가장 경계하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탐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투자 원칙과 시장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다듬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